여러분 2024년이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시는 그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신 2024년의 과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작 전에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이 안 오실 것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받았을 때 성인 성도분들이 한 250명 되고 중고 청년이 한 50명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성인 부모님들에게 하는 강의는 따로 있는데 중고청이 50명이 참석한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중고 청년들이 들어야 될 물론 초등 포함해서 그 내용으로 오늘 주제를 정했고요. 주제 PPT 좀 빨리 띄워주세요. 네. 고차원적 사고력을 주제로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시니어들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고등학교를 이제 2월 달에 은퇴하시고 한 분은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두 분이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은퇴 40년 이상 교직 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데 서운하지 않냐, 그런 질문에 이분들은 나는 1년을 더 하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답이었어요. 왜? 아이들이 너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교실에 70명, 8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사로서 가르치는 게 힘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 교실에 20명, 30명이 돼도 10배, 100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없습니다. 이 큰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이곳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걸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좀 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위기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는데 바비코나 목사님의 목자의 지팡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그 목사님이 꿈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백화점을 갔답니다. 백화점을 갔는데 한 아가씨가 핸드백을 메고 따박따박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핸드백을 열고 검지 손가락만한 뱀을 핸드백에서 꺼내서 바닥에 풀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꿈속인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뱀을 조심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라. 그래서 자기는 꿈속에서 생각에 요만한 뱀이니까 발로 밟으면 찍 하고 죽을 것 같은 요만한 뱀을 왜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켜보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커지더라는 거예요. 대충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봤더니 이게 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뱀이 집채만큼 커져서 그 백화점에 들어온 사람들을 막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기도를 했대요. 꿈속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빛으로 된 검을 한 자루 주시더래요. 빛으로 된 검, 광선검 아시죠? 여러분, 광선검이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뽑을 때 주황 이렇게 뽑잖아요, 칼을. 이 빛으로 된 검을 한 자루 주시면서 이 검으로 뱀의 몸통을 갈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칼을 들고 뱀을 향해서 던졌는데 뱀이 두 동강이 나는데 그 뱀의 몸통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봤답니다. 아이들이 뱀의 몸통에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리고 잠이 깼다 그러더라고요. 깼는데 완전히 온몸에 땀이 범벅이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저는 미디어 전문가로서 그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만한 그 뱀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TV, 우리 아이들 책상 위에 책이 아니라 가만히 세워져 있는 저 컴퓨터, 우리 아이들 손에 들어와 있는 이 스마트폰, 이것이 처음에는 요만한 뱀에 불과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데스티니, 우리 아이들의 운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그것을 이것들이 다 삼키고 배 안에다가 움켜쥐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이구나. 여러분, 이 겨울방학 동안에 이 해가 바뀌는 시즌에 우리 가정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만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이 땅에 왜 만드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죠?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드시면서 물고기를 이 땅에 왜 만들었는지 물고기한테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창세기 1장 읽어보면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물고기들아, 너희는 바다를 가득 채우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고기 명태 같은 거 배를 갈라보면 알이 좀 많이 있죠? 명태 알이 조금 있나요? 많이 있나요? 아주 많이 있죠? 왜 물고기들은 그 많은 알을 뱃속에 품고 있을까요? 그들의 존재 목적이 뭐기 때문에? 바다를 가득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알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치타한테도 말씀하셨을까요? 이쯤 되면 말씀하셨다고 말해야 될 것 같죠? 예,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치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치타는 근육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신체 구조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기에 최적화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타를 만드실 때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고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랬으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저도 달리고 싶은데 다리가 짧아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등짝에 무거운 게 달려 있어가지고 달리는데 참 방해가 되는데 이것만 좀 떼주시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 안에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걸 최근에 두뇌 과학자들이 많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땅에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두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도록 하게 만들어놓은 신체 기관, 장치,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주제, 이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 있으면서 바로 이 두뇌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자, 인간의 두뇌를 보통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대각선으로. 여러분이 두뇌를 둘로 나눈다 그러면 좌뇌 우뇌를 생각하시겠지만 좌뇌 우뇌는 해부학적으로만 의미가 있지 기능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나누는데 뒤쪽 뇌는 뭐 하는 곳이냐? 주로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두뇌가 하는 일은
모든 오감각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 두뇌가 해석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뭔가를 보고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감동이 있으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두뇌는. 동물들도 뒤쪽 뇌는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발달이 되지 않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내야 될 사람에게만 작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두뇌가 있는데 이게 앞쪽 뇌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지만 사실은 앞쪽에 있는 기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사람만이 발달되는 기능이에요. 이거 뭐 하는 것이냐?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명령하는 곳, 이걸 앞쪽 뇌라 그래요.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고차원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동물들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치타가 우리보다 빠르고, 독수리가 우리보다 멀리 날고, 고래들은 바닷속에서 엄청나게 힘을 갖고 헤엄을 치지만 우리가 그걸 다 다스리는 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앞쪽 뇌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힘이 세도 왜 우리의 지배를 받는다? 앞쪽 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앞쪽 뇌가 잘 발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은 사람이 돼? 뭐 같은 사람이다? 네, 짐승 같은 인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앞쪽 뇌가 우리가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TV 게임, 스마트폰을 통해서 앞쪽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핸드폰을 제일 많이 하죠. 보거나 SNS요. 자기 직전까지 해요. 만 20세가 45.1%. 대박. 내가 꼬마였을 때만 해도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게 활자냐 아니면 영상이냐, 좀 음성이냐. 네.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면 뭐가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뇌에서도 전전두엽은 정보를 처리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색깔의 변화로부터 뇌 활성화 여부나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뇌가 비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매체를 접할 때 뇌의 활성화 정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입니다.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글을 읽을 때는 붉게 변하며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보다는 오디오북이 노란색. 오, 와, 완전 붉은색이네. 대박. 차이가 엄청나요. 네,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TV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는 앞쪽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망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글을 읽고 있을 때는 앞쪽 뇌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튼튼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머리는 커집니다. 그죠?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키도 크고 머리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쪽 뇌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가, 앞쪽 뇌가 망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TV 게임, 스마트폰은 앞쪽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서론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왜 TV나 게임이나 스마트폰 할 때는 앞쪽 뇌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한 번 더 찍어봤어요.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유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노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 쪽에 있다 하여 일명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뒤쪽 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뇌입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TV나 게임,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니터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을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은 뒤쪽이라고 그랬죠. 그 시각 정보를 잡아서 그걸 이제 앞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도 있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 뇌가 이제 잡아서 앞으로 넘겨줘요. 그 넘어온 정보를 가지고 앞쪽 뇌는 뭐 한다고요? 정리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명령하는 고차원적 사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 얘는 이제 자기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가 왔으니까 앉아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을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살살 때려야 되나 세게 때려야 되나,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제 얘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시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요? 기다리지 않죠. 근데 게임을 하는 목적은 내 캐릭터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고차원적 사고, 이 앞쪽 뇌를 사용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오면 바로 손가락으로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눌러! 그래서 게임하는 친구들 이거 바쁘잖아요. 이거 엄청 바쁘죠? 무슨 얘기예요? 앞쪽 뇌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사진 확인한 것처럼 게임할 때는 이 앞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부분에 뇌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보세요. 이렇게 정신없이 내 캐릭터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러고 있을 때는 앞쪽 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드라마 봅니다.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저 말했지?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죠. 정보가 넘어와서 그걸 분석하고 정리하고 뭐 종합하려고 그러면 벌써 다른 화면이야. 종합하려고 다른 화면, 화면을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앞쪽 뇌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나타나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자, 글자를 봅니다. 글자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이 글자들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으로 왔다 앞으로 오죠. 글자들이 넘어왔는데 이건 뭐예요? 기호잖아, 기호.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을 폈습니다. 러시아 글자들이에요. 글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는 잘 보이죠. 그런데 볼 때 뭐 눈물도 나고 감동도 있고 그래요. 글자는 그게 단어, 문장, 맥락, 구조가 의미로 만들어져야만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있다는 얘기는 앞쪽 뇌에서 끊임없이 작업을 또 해줘야지 뒤쪽 뇌가 글자를 봤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있을 때는 이 친구가 게임하다가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앞쪽 뒤쪽 뇌가 협업을 하면서 빨갛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 친구는 게임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책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집중하고 있어요? 게임하는 친구가 훨씬 더 집중하고 있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못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두뇌 상태를 보면 이 앞쪽 뇌, 다른 부분은 우리가 신경 지금 안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고차원적 사고라고 말하는 이 앞쪽 뇌는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 친구는 앞쪽 뇌는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앞쪽 뇌가 저렇게 많은 일을 해야만 그 글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앞쪽 뇌가 움직인다는 것은 3단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고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는 정보가 확인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정보가 들어왔다예요. 입수, 들어온다는 거죠. 지식,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단계. 자, 여기 이제 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기 강사님이 물병을 들고 있네.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강아지도 1단계는 합니다. 그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내가 지금 지새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을 해요. 모든 동물들도 다 합니다. 근데 사람은 확인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보가 들어오면 2단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앞쪽 뇌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물병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물병이 하나가 아니라 100개가 물병 100개가 쫙 나열되어 있다면 강아지는 와서 저 물병이 100개가 있나 보다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금요예배 드리러 왔는데 물병 100개를 쫙 늘려놓은 걸 보면 그냥 물병 100개가 있네 이러고 말까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이 공간에 금요 성령 예배를 드릴 때 여기 100개 물병이 있어요, 없어 평소에? 근데 새롭게 100개가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어떻게 해요? 왜 저기에 물병이 있지?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연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저 언제부터 갖다 놨지? 저 뭐 하려고 갖다 놓은 거지? 우리 하나씩 갖다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건가? 이런 끊임없는 연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차원적 사고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리한다, 이해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논리, 추론, 분류, 분석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정보들을 기존 정보와 연결하고 확장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이해했니?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TV 화면 보듯이 선생님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멍 때리고. 그래서 2단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3단계까지 가야 이제 우리는 고차원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3단계는 뭐냐? 그 정리된 지식과 정보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이것을 보통 표출, 지혜라고도 말하는데 적용하고 사용하는 단계. 언어 능력, 분별 능력, 절제 능력, 도덕성 이것이 바로 고차원적 사고예요. 요즘 학교에서 수업을 그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선생님들께서 생활지도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그 이유가 요즘 아이들은 너무 도덕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선생님이 야, 너 교무실 따라와 그러면 잘못한 게 없어도 쫄았어요. 교무실 따라오 소리만 들어도 쫄았다고. 요즘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따라오라 그러면 당당하게 와가지고요, 걔가 맞을 짓을 한 거예요. 이런데요. 생활지도가 안 된대. 도덕성이 없다. 여러분, 이 도덕성은 양심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고차원적 사고가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차원적 사고의 결과물이 도덕적 판단이고요, 분별 능력이고요, 조절 능력, 절제 능력이고요, 그게 언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고력이 너무 떨어진다.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과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분별 능력이 너무 약해졌다. 많이 하죠. 이게 지금 TV 게임 스마트폰을 하면서 1단계만 하기 때문에 2, 3단계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힘든 거예요. 다 강아지처럼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가르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잡아서 연결하고 확장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왜? TV 게임 스마트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2단계, 3단계 고천적 사고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1단계만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이제 구문학습지를 한다고 해봅시다. 구문학습지 아시죠? 자, 구문학습지 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문에 있는 지식 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이 그림에 의하면 몇 단계 집어넣는 거? 1단계죠. 근데 아이들은 학습지 딱 끝나면 학습지 쫙 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보고 있다. 몇 단계 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만 하고 있잖아. 화면 지나가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면 구문에 있는 구문학습지에서 본 똑같은 문제가 나올까요? 조금은 응용되고 변형되고 숫자라도 좀 바뀌어서 나오나요? 바뀌어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어디를 사용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지식과 문제가 다르니까 어떻게 변형되고 바뀌고 확장됐는지 연결하고 확장하기를 통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요, 똑같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럼 또 집에서 엄마는 또 쌩 난리를 칩니다. 아는 문제를 틀렸다는 거, 아는 문제를. 숫자가 바뀌었는데. 숫자가 바뀌었습니까?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예요. 그럼 엄마는 생각해야 되겠죠. 이상하다?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었을 것이고 내가 집에서 구문까지 사다 또 집어넣는데 왜 자꾸 틀려? 맨날 TV 게임 스마트 이러고 사니까 열심히 집어넣는데 정리표출 2단계 3단계가 이 전두엽이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조그만 유형이 바뀌어도 조그만 문제가 변형돼도 자꾸 틀리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요, 학습지를 눈높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야, 구문에 이렇게 한대. 눈높이 해보자. 옆집에 눈높이에서 10점 올라갔대. 눈높이가 안 돼요? 빨간 펜으로 또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학습지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엄마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겠죠? 보세요. 자, 동네 A 학원을 갔다 무슨 뜻이에요? 학원에서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이거 몇 단계예요? 1단계죠. 근데 학원문 열자마자 이러고 오잖아요. 학원문 열고 집에서 볼 때가 이러고 오잖아, 아이들. 자, 이게 몇 단계 하는 중이에요? 1단계만 하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킵니다. 게임을 합니다. 오자마자 스마트폰 봅니다. 엄마는 얘기하죠. 아들 오자마자 컴퓨터 키니?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아들 뭐라 그래요?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자, 뭐가 다 끝나요?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이제 1단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와서 뭘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도 만들어 보고 책도 관련된 책을 읽어가면서 지식을 연결하고 확장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과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어느 나라에도 없어. 우리나라만 있는 과외가 있대. 이게 바로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과외인데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원을 다니던 아이들도 시험 기간에는 학원을 안 갔어요. 왜?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학원 가야 안 가요? 절대적으로 갑니다. 절대적으로. 선생님이 시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이번 시험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야. 시험 범위를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평소에는 집어만 넣었으니까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몰라,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연결하고 확장하기를 많이 해놔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눈치를 채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연결됐구나 찾아서 맞출 준비를 해라, 이 소리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전두엽을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요, 학원을 가서 남의 전두엽을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남의 전두엽을. 누구? 학원 선생님. 시험 공부는 저분이 다 하셔요. 중요한 거 집어서 요약 정리해서 넣어줘. 요약 정리해서 넣어주면 아이한테는 그거 몇 단계예요? 그래봤자 1단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학원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평촌에는 학원가가 어마어마한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요 학원 원장들이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왜냐면 그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낼지를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다 알아야 되거든. 진짜입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1단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TV 게임 스마트폰은 2, 3단계 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어도 학원에 앉아 있어도
그 1단계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2, 3단계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제가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수리통계학과 이런 데 간 서울대학교 간 4명의 신입생과 대학교 1학년들이에요. 나머지 4명은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간 4명. 그래서 8명을 스튜디오에 불러왔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불러온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잘 없는 희귀한 종자들이죠. 좀 특이한 친구들이에요. 오른쪽 아이들은 경기도 산본에 있는 산본중학교 2학년 7반 37명. 그냥 한 교실 아이들을 통째로 데려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집단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우리 집에 있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뭘 했냐면 단어카드 100개를 2초에 한 개씩 쭉 보여준 거예요. 5분 동안 쭉 보여준 다음에 종이를 나눠주고 기억나는 대로 써봐 이렇게 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 친구들은 100개 중에 8명 평균값이 46.25개를 맞췄다는 뜻이에요. 절반 가까이를 맞춘 거예요. 그죠? 오른쪽 친구들은 37명 평균값이 23.92개라는 뜻이에요. 차이 났어요, 안 났어요? 얼마큼 났어요? 2배나 났어요, 거의. 그죠? 저런 결과치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은 뭘까요? 역시 난 놈들은 다르구나.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종자론. 우리는 껐득하면 종자 타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자와 아무 관계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두뇌를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실험 내용을 잠깐 스케치한 걸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만큼 기억력도 뛰어날까요? 결과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편 똑같은 실험이 중학생들에게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초에 한 장씩 5분간 100장의 카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순서 없이 섞여 있는 100장의 카드를 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기억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하던 공부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은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37명의 학생들이 기억해낸 것을 평균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100개 가운데 23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개의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미리 10개의 항목을 적어서 나누어 주었죠.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100개 중 40개 정도를 기억해냈습니다. 두 번 다 100개의 카드를 기억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두 번째에는 단지 항목별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인데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등장했던 8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가 볼까요? 학생들은 평균 46개 이상의 카드를 기억해냈군요. 같은 실험을 한 중학생들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랄 만한 것은 답안지의 내용이었습니다. 8명의 학생 모두 항목별로 묶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항목을 미리 제시해 주었던 2차 실험에서처럼 말이죠. 아예 제목을 붙여가면서 기록한 학생도 있었네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23.92개 맞춘 이 친구들에게 2차 실험을 했어요. 다시 실험을 했더니 이들이 정답을 맞춘 개수가 40.62개로 뛰었어요.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얼만큼이요? 거의 2배나 가까이 늘었어요. 이들 왼쪽에 특이한 애들하고도 큰 차이 났어요, 안 났어요? 큰 차이 안 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종자가 개량된 거예요? 여러분, 종자 개량이 그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그런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종자 문제는 아니라는 건 분명해졌죠? 두뇌를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2차 실험을 할 때 두 가지 장치를 줍니다. 얘들아, 새로운 단어 카드 100개를 또 보여줄 거야. 그런데 이 단어 카드가 10개씩 종류가 있다. 사과, 배, 귤감 이런 건 뭐겠어? 그래, 과일도 있고, 튤립, 백합, 장미 이런 건 뭐니? 꽃도 있고, 자전거, 비행기, 요트 이런 건 뭐겠어? 운송수단도 있고. 이렇게 10개씩 종류가 있다. 미리 말해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보가 들어올 때, 단어 카드가 나타날 때 이제 뇌에서 뭘 하기 시작할까요? 분류 몇 단계라고요? 2단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답지에다가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답지에다가도 아까와 달리 10개 항목을 아예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만들어내는 곳은 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에서 들어있는 기억들을 끄집어낼 때 분류라는 작업을 또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걸 끄집어낼 때 2단계, 3단계 과정에서 뭘 하게 한 거예요? 분류라는 고차원적 사고를 사용하도록 장치를 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점 6개를 맞춘 거예요. 단지 분류만 했을 뿐인데,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왼쪽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요, 첫 번째 실험에서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았는데 이들은 첫 번째 실험에서 8명의 답지를 봤더니 8명 모두 사전에 자기들끼리 마치 약속이 난 듯이 8명 모두 종류별로 다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1차 실험할 때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과가 나오면 과일인가 보다. 의자, 가구도 나오네. 해왕성, 뭐 별들이 나오나? 변호사, 직업이네? 이러면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전두엽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분류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2단계 고차원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6개를 맞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른쪽 친구들은 1차 실험 때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1차 실험 때는 사과가 나오면 사과구나, 맛있지, 끝. 그래, 사과, 나도 알아, 사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일 뿐. 확인만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하듯이. 선생님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끝. TV 화면 보듯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면 보듯이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 보듯이 보는 거. 왜? 맨날 내가 하는 일이 TV 게임, 스마트폰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뇌가 그것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하고 나서, 중등부 목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설교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에서 느낀 점 말해봐, 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2, 3단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만 그럴까요? 교실에서는 안 그럴까요? 학원에서는 안 그럴까요? 요즘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정말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다 들으면 싫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전두엽을 움직여보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단계, 3단계 열심히 전두엽 작업을 해봐. 그 뜻 아니에요? 싫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을 사용하고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맨날 TV 게임, 스마트폰 하느라고 1단계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두뇌 상태는 지금 강아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갑자기 고차원적 사고를 하라니요. 무리한 요구십니다. 싫어요가 그 소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발표해볼까? 없는데요. 너 해볼까? 잘 보이는데요. 너는? 글쎄, 다 없대요. 초등학교 교실에서는요, 질문하기도 겁나요. 질문만 하면 또 모든 애들이 다 손을 들어. 또 초등학생들은
손 들어서 시켜보면요, 손 들고 딴소리예요. 질문과 아무 상관없는 소리. 왜?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을 받아서 그걸 2, 3단계 하는 그 일을 해보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세 번째 뭘까요?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을 공책학자 한 페이지씩 정리해서 써봐. 그러면요, 특히 남학생들 큰 글씨로 2줄 써요. 2줄. 한 페이지 쓰라 그러면 2줄이면 더 쓰자. 다 쓴 건데요. 더 없니? 더 없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2, 3단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는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의할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설교 노트 좀 꼭 만들어줘라. 50장짜리 종이를 만드세요. 묶어서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당에 딱 오면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 설교 노트를 좀 쓰게 하라. 모든 아이들이 다 3가지 쓰는 거야. 3가지. 1번 오늘 설교 본문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이면 빌립보서 4장 8절을 쓰게 해야 아이들 모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거 1단계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거. 그래야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수가. 그것부터 시켜라. 무조건. 그래서 1년이 지나면 50장 설교 노트가 50장 생기게 해라. 쓰는 거 빌립보 4장 8절.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8절이에요. 쓰는 거예요. 1단계. 그 다음에 뭐 하냐? 2단계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말로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받아쓰라는 게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받아쓸 수도 없죠. 막 얘기하는 거 어떻게 받았어요? 선생님이 이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푸실 거 아니에요.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그것이 참된 말이 되기 원하고 경건한 말이 되기 원하고 진실된 말이 되기 원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이 되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는 말이, 이런 걸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본문 가지고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그걸 요약 정리를 하라는 거. 이게 2단계 여러분. 3단계 다 설교가 끝났으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요약 정리한 걸 중심으로 해서 기도문을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특별히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말을 하라 그러는데 제 입에서는 틈만 나면 욕이 나옵니다. 제 입이 욕을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3단계 여러분. 적용, 표출. 이걸 쓰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하면 될까요? 엄마 아빠 앉혀놓고 오늘 중등부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 본문이었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용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2, 3단계가 될 때 우리 뇌가 2,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얼마나 큰 꿈을 품고 계시는지를 매주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발견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교실에 가면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요약 정리하고 거기서 내가 또 문제 만들어 보고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멍 때리고 앉아있다 갑니다. 매주.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녔어도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크리스찬들이 좀 있어. 몇 명 보여 눈에. 근데 교실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교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아이는 요즘 고등학교 교실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주에 있는 성복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중등부 학생, 중학생이 딱 되면요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해요.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학기 초가 딱 되면 수수문을 해요. 누가 교회 다니나. 하나하나 컨택해가지고 우리 점심 먹고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 반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요, 기도 모임 만드는 목표로 1년을 살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딴 나라,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은가요 혹시? 동성교회에서 이런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부모들만, 아니 아이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 중고등학교 때 저녁 식사할 때는 주일날 항상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항상 물어봤어요. 왜?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이 먹어지는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빠 잠깐만, 그리고 기다리라 그래요. 설교 노트를 딱 가져와요. 그리고는 딱 펴놓고 오늘 본문이 이거였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줘요. 저에게.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정리? 그랬더니요,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적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께, 중동부 목사님께, 우리 딸이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노트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알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노트하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적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요, 우리 목사님이요, 입이 귀에 가서 붙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 다음 주 설교 준비할 때 대충 하실까요? 정성스럽게 하실까요? 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정성스럽게 적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충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충 귀에 오는 거. 정말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거 보고 앉았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끔찍합니다. 저는 이게 교회인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거 보는 애들 너무 많아요. 웹툰 보는 애들. 너는 떠들어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애가 교회 그냥 같이 따라가 준 걸로 만족하고 있나요? 네, 빗나갔습니다. 옆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2, 3단계 얘기하다가 좀 샜습니다. 30분간에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다. 자, 책을 잘 읽는 것이 우리 두뇌가 2단계, 3단계를 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잠깐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이 책을 잘 읽도록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책을 잘 읽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2, 3단계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책을 잘 읽으려면요, 조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저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요, 여러분이. 교육은 원래 이렇게 가까운 데서 눈 마주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래야 교육이 재미가 있는데 지금 너무 멀어. 막 퍼져 있고 막 물어볼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네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럴 때 물어보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얘기하죠. 책을 주변에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둬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책을 잘 읽기 위한 조건은요, 하나예요. 하나. 심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심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책은 읽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 들고 심심해 책이라도 봐야 돼. 이게 될까 안 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두뇌는요, 익숙하고 편한 것을 먼저 선택하도록 두뇌는 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여기서 영상을 보는 게, 왜? 이거는 뒤쪽 뇌만 쓴다 그랬잖아요. 뒤쪽 뇌만 쓰는 건 강아지도 하는 일이에요. 강아지도 한다는 얘기는 쉽다는 뜻이에요. 강아지 책 읽어요? 못 읽어요? 왜 못 읽을까요? 어려워서 못 읽는 거. 어려워서.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는데 쉬운 손에 있으면 뭘 선택한다고요? 쉬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기 위한 조건은 심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엄마의 마음은 이런 거다. 아들 앉아봐. 엄마가 너 주려고 스마트폰 사왔다. 엄마가 너 5학년 되면 사준다고 약속했지? 엄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잘 들어봐.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을 왜 주는지 알고는 써야 되지 않겠니? 있잖아. 네가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꾸 심심해져. 그치? 네가 심심해지면 막 책 읽고 싶어지거든. 근데 네가 막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앞쪽 내 2단계 3단계 전두엽에 고천적 사고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 너 사람 되면 안 되잖니. 그래서 엄마가 고심 끝에 이거 준비한 거야. 야, 이게 신통방통한 물건이야. 요거 손에 들고 다니면 절대 심심하지 않아. 그래서 책 안 읽어도 돼. 너 사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사주는 거다. 알고 났어? 하고 주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또 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하나 더 준비했어. 선물로. 뭘 준비했을까요? 보조 배터리까지 챙겨주죠. 보조 배터리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책을 잘 읽어도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면 3년이 되기 전에 절대로 글자 하나 보지 않는 아이로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전두엽의 고천적 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장치는 더 이상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 망가져서 황무지가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안 읽습니다. 맞죠? 솔직히 안 읽잖아요. 끄덕끄덕 하셔야지. 책 보시나? 안 보시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안 읽어도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뭘 속아요? 나도 책 안 읽고 살아도 인생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 애도 책 안 읽는 게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책을 읽는 목적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에요.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건데 그 정보를 얻는 수단은 책 말고도 있어요? 없어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저희 집에도 요리책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요리책. 한정선의 무슨 요리책, 뭐 김수미의 무슨 요리책. 요리책이 10권은 있었어요. 10권은. 어떤 요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책을 뒤져야 됐다고.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요리책 한 권이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왜? 여기 다 있거든. 여기 다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취미를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쭈꾸미 낚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쭈꾸미 낚시 갔다가 쭈꾸미를 한 30마리 잡아왔어요. 쭈꾸미 아세요? 제가 이걸 요리를 잡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처제가 있길래 집에 왔길래 내가 이제 낚시하고 왔는데 처제 있길래 이제 한 절반은 보내고 절반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봤죠. 쭈꾸미 요리법.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쫙 펴놓고 순서대로 쫙 해서 접시에 쫙 해서 쫙 놨더니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 30년 만에 감동을 했어요. 제가 생전 요리 안 하거든요. 저는 못한다. 우리 집의 원칙은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잘하는 건 잘하는 사람이 하자예요. 요리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해라. 물론 제가 잘하는 건 제가 합니다.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건 제가 잘해요. 그래서 제 아내는 1년에 한두 번도 음식 쓰레기 안 버립니다. 제가 잘하니까. 제 잘하는 건 제가 하고 아내가 잘하고. 근데 제가 요리를 해서 딱 해놨더니, 왜냐면 그건 제가 잡아왔기 때문에 제가 처분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거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책을 읽지 않으면 2, 3단계 두뇌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1단계만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생이 책을 읽어서 정보를 얻으면 뭔 정보를 어디다 써먹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책을 왜 읽어야 되냐? 책을 읽어야만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치워주고 미디어 사용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멀쩡하게 사람이 돼서 예배당에서고 교회에서 학교에서고 학원에서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안 읽고 있으면요 그게 안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학교가 너무 힘든 거 지금. 모든 선생님이 힘든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교사란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긴 한데요 교실에 학생들만 없으면 딱 좋은 직업이에요. 이게 본심이에요. 본심. 왜? 내가 하는 말에 반응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선생님이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우리 어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선생님이 교실에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우리 어땠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엄청 쫄았잖아요. 지금요 선생님이 화를 낸다고 쪼는 애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선생님이 표정이 어떻든 느낌이 어떻든 무슨 말을 하든 관심이 없어. 왜? 이 자극적인 거에 뇌가 이미 다 회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책은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세계 안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 공감하는 것들이 뇌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는 별 볼 일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책 안 읽어도. 보세요. 책 거의 안 읽는다고 그랬죠? 48%. 가끔 읽는데 29%는. 저 가끔이 1년에 한 페이지인지 1년에 한 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안 읽는데요? 1번 뭐래요? 인터넷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훨씬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있으면 책을 못 읽습니다. 두 번째가 뭐래요?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데 뭘 책을 읽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나오는데 레시피 다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책을 안 읽는 걸 우습게 여기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아이들이 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만화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만화는 만화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독서로서 학습 만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 읽으라면 애들이 다 뭐 보고 있어요? 학습 만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서는 왜 한다고요? 2, 3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만화는 봐도 돼. 왜? TV 드라마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화책을 보고 있을 때랑 만화학습서를 보고 있을 때랑 게임할 때랑 드라마 볼 때랑 뇌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 같은 일이에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글자를 읽을 때는 벌써 끝날 시간 다 됐네. 글자를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읽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문맥 가운데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추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추론 몇 단계라고요? 그래서 어휘라는 것은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 만화를 본다고 해봅시다. 글을 읽어요. 말주머니 있잖아요. 말주머니 읽어요.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네. 그러면 앞뒤 문맥을 다시 볼까요? 그림을 볼까요? 그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1단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는 이런 문맥에서는 이렇게 쓰인다라는 걸 추론하는 앞쪽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1단계에서 끝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만화 보는 아이들의 전형적 특징이 뭐다? 어휘가 짧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추론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만화를 볼 때와 책을 읽을 때 차이는 어디에 있다? 앞쪽내에 있다는 거. 앞쪽내. 그래서 여러분 학습 만화를 읽고 있다는 것은 그걸 책을 읽는 거다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연말 대청소 하듯이 여러분 아이들의 서재 책꽂이를 다 뒤져서 학습 만화라고 생긴 학습 만화 다 뽑으세요. 그리고 다 없애버리세요. 그거 100번 봐봤죠, 여러분? 앞쪽내를 움직이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휘력을 넓히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싹 치우면 어떻게 해요? 읽을 책이 없는데 심심한데 글자책을 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교과서가 어렵다는 거에 충격 받으셨나요? 단어가 어렵대요. 문장 표현이 안 된대요. 한자어가 많대요. 지문 수준이 높대요. 다 뭘까요? 추론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문장 추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단어는 원래 어려운 거 맞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어렵죠? 근데 어떻게 그 단어의 뜻을 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할 얘기 너무 많지만 끝날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잠언 3장 우리 한 문제 읽고 넘어가죠. 지혜를 시작. 여러분 지혜는 3단계고요. 여기 명철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 명철이 찾아보세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란 뜻이에요. 2단계란 뜻이에요. 이해 2단계. 정리, 이해, 분류, 분석, 추론. 이게 2단계예요. 그게 명철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에요. 지혜는 wisdom이고요. 그러니까 2단계와 3단계를 갖고 있는 뇌,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갖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2, 3단계 곧자한적 사고를 하고 있는 아이는 진주보다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장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주고 싶으십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주고 싶으십니까? 멋진 식장을 만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스카이 대학을 보내드리고 싶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 2단계와 3단계 고전적 사고를 하는 두뇌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V게임 스마트폰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도구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 3단계를 했을 때 소득도 높아지고 뭐 취업도 많아지고 뭐 다 건강해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이폰을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라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고 5원은 조립비다. 그래서 애플은 얼마를 챙기냐? 65원을 챙긴다.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65원 챙길까요? 그걸 애플은 모든 기기에다 써놨죠. 우리는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 2단계 3단계 한 비용이란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얼마라고요? 65원.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 어셈블리 인 차이나 이건 뭐라는 거예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잘한 비용. 얼마라고요? 5원. 그럼 교실에서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생각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넌 앉아서 시키는 거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시키는 거 잘하면 얼마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기사가 있고 시키는 것만 하는 택시기사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돼도 디자인하는 대통령이 있고 시키는 것만 하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시키는 것만 잘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어른 돼서 어디서 뭘 하든지 그 아이는 시키는 것만 할 거란 뜻이고, 지금 우리 아이가 디자인을 하고 있다면 2단계 3단계를 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어른 돼서 어디서 뭘 하든지 디자인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죠.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의 세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일은 다 누가 한다? AI가 다 한다는 뜻이에요. 의사가 하는 일도 앞으로는 AI가 다 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뭐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AI는 뭘 못할까요? 시키지 않는 짓을 못합니다. 입력값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게 AI예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지만 알파고 시스템이 장기라는 놀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뜻에서
그 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임팩트 있는 실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죠. 자,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를 한쪽 초등학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한쪽은 책으로 읽혔어요.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읽혔어요. 자, 책을 읽었다. 두뇌 어디를 사용한다? 전두엽이 2, 3단계를 쓴다는 뜻이에요. 한쪽은 황순원의 소나기를 영화로 보여줬어요. 자, 영화를 본 아이들은 몇 단계를 하는 거예요? 확인만 하는 거죠. 우리는 가사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황순원의 소나기를 책으로 읽게 했습니다. 어르신! 손주면이랑 친손녀가 왔네요, 어르신!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영화로 제작된 소나기를 보여줬습니다. 책 읽기와 영화 보기가 끝난 뒤 우리는 소나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아무 예고 없이 제시했습니다. 자, 앞에 선생님 써준 부분 있죠? 네. 자,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그런 다음 이 제시 구절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화를 본 아이들의 그림을 볼까요? 가운데 냇물이 있고 건너편에 소녀가 있는 거의 같은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본 장면을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본 아이들의 그림입니다. 소녀를 강조한 아이도 있고 산에 문을 달아서 소녀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표현한 아이도 있네요.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본 아이들과 영상을 본 아이들의 표현의 차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먼저 오른쪽에 영화를 본 아이들의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 둘들이 있고 건너편에 소녀가 있고 소년이 건너가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다 똑같죠? 차이가 있다면 이 소년이 건너갔냐, 건너가는 중이냐, 건너가기 전이냐는 차이가 있네요. 이 오른쪽 그림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작권. 감독에게 있죠. 감독이 글을 읽고 본인이 2, 3단계 표출한 내용들을 아이들은 뭐만 한 거예요? 확인! 1단계만 한 거예요. 그걸 손만 쓴 거예요. 손만. 자기 두뇌는 사용한 게 없어요. 손만 썼지. 근데 왼쪽 그림 보세요. 그림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제시문을 받았지만 그림이 다 달라요. 왜? 자기가 2, 3단계를 한 거기 때문에. 왼쪽 그림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신에게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도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요,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내 두뇌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시키는 것만 잘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보고 아는 척 엄청 한다. 여러분, 유튜브 보고 아는 척 하는 거 내 거예요. 유튜브 그 실행한 그 사람 거예요.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그 유튜버 거지. 유튜브를 보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그 1단계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뭘 해야 돼요? 보고 났으면 그거 읊으면 안 되고요. 자기 말로 그 유튜브를 본 내용들을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자기가 거기서 배운 교훈이 뭔지를 꼭 글로 써는 것까지 하면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유튜브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 3단계를 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들은요, 등록금을 1년에 2천만 원, 2,700만 원씩 받는데 이 학교는요, 전자사전도 없답니다. 전자칠판도 없답니다. 전자칠판 학교에. 전자칠판을 쓰면 편하죠. 편하면 내 뇌를 써야 안 써요. 그래서 학교에 전자사전도 못 가져오게 합니다. 스마트폰 당연히 못 가져옵니다. 지난해 여러분 7월에 유네스코라는 곳에서 유네스코에서 모든 나라들에게 권고문 낸 게 아세요? 모든 나라들은 학교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해달라고 권고문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 만든다 그러면 쌩 난리를 치고 아주 발광들을 할 거예요. 인권 침해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미
영국의 많은 학교들, 이미 프랑스는 입법 16살까지는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입법이 돼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만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권고를 받아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이걸 사용하는 게 무슨 대단한 줄 압니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다 앞장서 이걸 어떻게든지 쓰게 하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한반도 한민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황무지로 몰아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큰일 났습니다. 급할 때 이거 없으면 배우자한테 전화도 못해요. 지금 배우자 전화번호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억하고 계세요? 내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지는 거. 그래도 여러분 이거 쓰셔도 돼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습니다.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이거라도 돈 받으시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20대, 30대, 40대, 50대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2, 3단계 두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막 쓰게 하죠. 그래서 빌 게이츠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 줬대요, 안 줬대요? 빌 게이츠가 2017년도에 한 그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스마트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들이 맨날 얘기한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만 없어, 나만 없어. 그래도 자기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직접 여러분. 우리 애들 맨날 그러잖아요. 엄마 나만 없어, 나만 없어. 빌 게이츠가 돈이 없어서 그거 안 사주겠습니까? 매년 1조 원을 버는 사람인데 매년 수입이 1조 원이 들어와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지금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인세로만.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더군.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죠. 혀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창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는데 감각이 무뎌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TV, 게임, 스마트폰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거죠? 목숨, 생명을 지불한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TV, 게임, 스마트폰에서 재밌는 거, 편한 거, 쉬운 거 이런 것만 매일 지금 선택하고 가고 있다면 그 대가 지불은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도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팔이 잘라져 나간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뽑혀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없다면, 2단계, 3단계를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30분까지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는 져야 되지 않겠어요? 힘드시죠? 예, 특히 일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 엄청 피곤한 시간일 텐데, 2024년에 여러분 가정의 폐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에덴을 회복하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TV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TV를 딱 켜셨어요. 채널은 KBS, MBC를 보시는 게 아니라 김집사 채널, 김집사의 가정이 나오는 TV를 켜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 가정의 모습을. 시트콤이죠, 시트콤. 우리 가족 시트콤. 김집사네 집 시트콤이에요.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TV 화면을 보시면서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시는 거. 재미없다, 재미없어. 왜 저러고 사나. 재미없으면 채널을 돌려요, 안 돌려요? 돌리죠. 하나님이 김집사네 집에서 채널을 휙 돌리셨어요. 박집사네 집 채널을 돌리셨어요. 돌렸더니 그 집은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다가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즐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깔깔거리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깔깔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재밌다, 너무너무 즐겁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도 저 가정에 가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아예 TV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김집사네 집처럼 모든 사람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각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저렇게 살고 있나요? 이사 5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어떤 분이 대한민국 가정을 진단하는데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가정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다. 그 문구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이런 거죠. 야, 너 이런 대학을 나와 먹고 살 수 있어. 최소한 스카이를 가야 돼. 스카이를 못 가면 인서울이라도 해야 돼.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서울 약대, 서울 상대 나오면 진짜 소망 없다. 아시죠? 서울 약대, 서울 상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야,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야. 그런데 서울대, 인서울을 가려면 고등학교 성적이 중요해. 아무 고등학교 가서 되는 게 아니야. 과자고를 가야 돼, 과자고. 과자고 아세요? 과학고, 자사고. 과자고 그냥 가는 거 아니다. 중학교 성적이 결정한다. 중학교 내신이 중요해. 근데 중학교 내신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평생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유치원에 꼭 가야 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집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서인 건 아시죠? 선지서인 건 아시죠? 이 시대에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은 황폐한 땅이다. 그곳은 사막이다. 그곳은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광야 같다고 말씀하시나 않으시는지, 황폐한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사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각자 TV 화면을 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TV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하신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가정은 에덴이구나, 여호와의 동산이구나, 과연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에덴 아시죠? 에덴의 뜻이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사람 아담과 함께 머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만 스마트폰 꺼! 야 12시 반이야. 아직도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정인가. 아니면 정말 가족이 모여서 함께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같이 찬송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에덴도 될 수 있고 사막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이곳이 에덴이구나,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TV, 게임, 스마트폰 더 줄이시고 밤 일정 시간 10시가 딱 되면 모든 영상 미디어를 다 끄시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말씀도 읽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감 짓는, 매일은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3, 4일,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우리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는 것을 2024년에 목표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러분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